아프리카 교육소의 비밀. 조셉 콜라드 미스터리. 두 명의 백인 남자가 그 교육소를 책임지고 있었다. 소장인 케이어츠는 키가 작고 뚱뚱했고 그의 조수인 칼리어는 키가 크고 머리 역시 컸으며 한 쌍의 길고 가냘픈 다리 위에 넓고 육중한 몸통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직원은 시에라 네바다 출신의 흑인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헨리 프라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 근처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를 마콜라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가 온 나라를 떠돌며 방랑하는 사이 그 이름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중얼거리는 어조를 가지고 영어와 불어를 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필체로 글씨를 쓸 수 있었고 회계장부를 관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악한 영혼들과 유령들에 대한 깊은 경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루안다에서 온 여자였고 매우 덩치가 크고 시끄러웠다. 그의 헛간 같은 낮은 집의 문 앞에서는 밝은 햇빛 아래에서 세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곤 했다. 과묵하면서도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마콜라는 두 명의 백인 남자들을 경멸했다. 그가 관리하는 것은 마른 풀잎으로 된 지붕이 덮인 진흙으로 지어진 작은 창고였고 그는 그 안에 있는 구슬과 면으로 만든 옷, 붉은 손수건, 청동줄, 그리고 다른 교육품들의 숫자를 언제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듯 행동했다. 교육소 주변의 넓은 공터에는 창고와 마콜라의 집을 제외하고 단 하나의 커다란 건물이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 갈대를 재료로 지어졌고 사방의 벽 모두에 좁은 발판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그 안에는 모두 3개의 방이 있었는데 가운데 방은 거실이었고 그 안에는 2개의 조잡한 탁자와 몇 개의 간단한 의자가 있었다. 나머지 2개의 방은 백인 남자들의 침실이었다. 각 침실에는 평상으로 만든 침대와 모기장이 가구의 전부였다. 옆쪽 문 앞에는 백인 남자들의 짐과 잡동사니로 막혀 있었다. 반쯤 열린 상자들과 찢겨진 옷까지 낡은 장화 등이 있었는데 모두가 더러웠고 신비할 정도로 지저분한 남자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건물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는 다른 숙소가 있었다. 그 안에는 키가 큰 십자가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관찰해온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이 교육소가 계획되고 건설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이었다. 고향에서 그는 성공하지 못한 화가였는데 굶주린 위장을 가지고 헛된 명성을 쫓는 일에 지쳐서 그 교육소까지 온 사람이었다. 그가 교육소까지 오는 동안 상당히 많은 보호료를 냈다는 말이 있었다. 그는 그 교육소의 초대 소장이었다. 마콜라는 활기에 넘치는 예술가가 막 완성된 교육소 건물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태도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라는 식의 무심한 것이었다. 그 이후 한동안 마콜라는 자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회계장부를 잘 관리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적도 아래에 있는 땅을 모두 지배하는 악령이 머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신과 잘 지내는 편이었다. 어쩌면 그의 신은 조만간 같이 데리고 놀 백인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그를 달랜 듯 보였다. 어쨌든 세계무역회사의 사장이 평평한 뚜껑을 가진 거대한 정어리 통조림처럼 보이는 증기선을 타고 강을 거슬러 왔고 그 교육소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콜라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사장은 초대 교육소장의 무덤 위에 커다란 십자가를 세웠고 케이어츠를 교육소장으로 임명했다. 칼리어는 그보다 나중에 교육소로 부임해왔다. 사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냉혹하며 효율적인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아주 가끔씩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우울한 기분에 빠지기도 했다. 그는 케이어츠와 칼리어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고 그 교육소와 그들의 미래가 전도유망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교육소는 5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케이어츠와 칼리어 입장에서 그 교육소는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교육에게 일정 비율을 챙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다. 그들을 이 교육소에 배치한 것은 초보자를 위한 큰 배려이기도 했다. 케이어츠는 사장의 친절함과 배려에 감동을 받아서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과분할 정도의 신뢰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등등의 말을 했다. 케이어츠는 전보관리국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았다. 칼리어는 여러 유럽 국가들의 분쟁 속에서 만들어진 기병대의 장교 출신이었는데 원래 그는 하사관으로 시작해서 장교가 된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소장보다는 큰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챙길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 훨씬 다행이라고 칼리어는 생각했다. 세상 나머지와 교역소를 갈라놓은 듯 보이는 강과 숲, 꿰뚫어보기 힘들 정도로 빡빡한 덤불숲을 음침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가 이 사이로 중얼거렸다. 그래, 조만간 알게 되겠지. 다음 날 면으로 된 상품이 담긴 통 몇 개와 생필품 등이 담긴 상자가 강가에 던져졌고 정어리 통조림처럼 생긴 증기선은 바로 출항했다. 적어도 6개월은 돌아오지 않을 이별이었다. 갑판에 서 있던 사장이 교역소의 직원 2명을 바라보면서 모자를 들어 올렸고 그에 맞춰서 강둑에 서 있는 2명의 백인 남자들이 모자를 벗어서 격렬하게 흔들었다. 교역소가 멀어지자 이제 본사로 향하는 여정에 오른 사장이 고개를 돌려서 오래된 회사 비서에게 말했다. 저 2 얼간이들을 좀 보라고. 아마도 본국의 본부가 미쳐서 나한테 저런 이상한 인간들을 보낸 것 같아. 저 얼간이들에게 식물과 야채를 기르는 정원을 만들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울타리와 상륙용 부교를 만들라고 말하기는 했지. 하지만 저 친구들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를 거야. 나는 언제나 이 강에 있는 저 교육소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 저 친구들은 저 교육소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이지. 그래도 저기에 있다 보면 스스로 단련이 되기는 할 겁니다. 노련한 직원이자 비서가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어쨌든 나는 6개월 동안은 저 얼간이들을 볼 일은 없지. 사장이 대꾸했다. 2명의 백인 남자들은 증기선이 강의 구비를 돌아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서로 팔을 잡고 몸을 밀어 올려서 강둑을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교역소로 돌아갔다. 그들이 이 광대하고 어두침침한 자연 속에서 보낸 시간은 아주 짧았다. 사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백인들 사이에서 살아왔고 자신의 상급자의 시선 아래에서 머문 경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주는 영향력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느꼈고 야생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그곳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생은 더욱 낯선 것이 되었고 그 안에 숨겨진 활기찬 생명력이 신비롭고 희미하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야생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2명은 완벽하게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개인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오직 고도로 문명화된 조직과 군중을 통해서만 지탱될 수 있었다.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신의 인격의 핵심과 능력, 대담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의 안전함에 대한 믿음이 표출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용기와 평정심, 자신감, 섬세한 감정, 삶의 원칙, 그리고 온갖 사소하거나 위대한 사유들은 모두 한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과 사회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와 군중은 맹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과 규칙, 도덕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맹신한다. 또한 그 맹신의 대상에는 경찰과 같은 권력과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제어되지 않은 순수한 야만과 원시적인 자연, 원시적인 사람들을 접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우면서도 심오한 마음속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신의 종류와 같은 사람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독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감각에 습관적으로 느껴왔던 것들의 부재함 속으로 던져진다. 그 속에는 뭔가 비일상적인 것, 그래서 위험한 것이 확실히 숨겨져 있다. 애매모호하고 제어할 수 없고 충동적인 뭔가가 떠도는 것을 느끼는 순간 신랄함과 불안, 흥분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 영향력은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작용한다. 케이어츠와 칼리어는 서로 팔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아이들처럼 2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걸었다. 동시에 2 사람은 완벽하게 불쾌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위험이 완전한 상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걸었다. 우리 교육소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어요. 한 명이 말했다. 상대방이 열정을 담아서 그 말에 동의하고 교육소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에 대해서 과장스럽게 떠들었다. 그러던 중 그들이 무덤 옆을 지나갔다. 이런 빌어먹을. 케이어츠가 말했다. 그는 열병으로 죽었어요. 안 그런가요? 칼리어가 숨을 헐떡이면서 중얼거렸다. 그렇겠죠.
케이어츠가 약간 화난 어조로 대답했다. 내가 듣기로는 저 사람은 쉬지도 않고 스스로를 햇빛에 노출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 들었죠, 칼리어. 나는 여기 교육소장이에요. 그리고 소장으로서 당신에게 명령을 내리겠어요. 절대로 햇빛 아래의 맨살을 노출하지 말아요. 자신이 상급자임을 강조하는 태도는 약간 이상했지만 그 자신은 진지했다. 어쩌면 죽은 칼리어를 묻고 그곳에 혼자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전율을 일으킨 것 같았다. 갑자기 그는 칼리어가 자신에게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슷한 사람이든 형제든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아프리카 한가운데 자신이 있는 것이었다. 교육소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칼리어가 군대식으로 경례를 했고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더니 그가 웃음을 터뜨리고 케이어츠의 등을 때리며 외쳤다. 여기에서는 좀 조용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온하게 살면서 야만인들이 가져오는 상 하나 모으자고요. 이 지역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잘 생각해보면 그렇다고요. 두 사람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사이 칼리어가 생각했다. 불쌍한 케이어츠. 너무 뚱뚱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만약 내가 그를 여기에 묻어야 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거야. 게다가 나는 그를 존중하고 있다고. 그리고 숙소의 앞쪽 발판 근처에 도착하기도 전에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오, 나의 친애하는 친구요. 교육소에서의 첫날, 그들은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였다. 망치와 못, 붉은 옥양목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창문 가리개를 만들고 자신들이 살 집을 좀 더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침착한 마음과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갈등과 해결에 있어서 교육소의 두 사람만큼이나 부적합한 사람들은 없었다. 이전까지는 사회와 문화가 그들 두 사람을 돌봐줬고 일상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행동이나 독창적인 사유를 하는 것을 막아왔고 죽음의 고통 아래 모든 문제를 몰아넣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사회와 문화가 그런 돌봄을 제공한 것은 다정함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의 기이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귀에 펜을 꽂은 사람들과 소매에 황금 장신구를 단 사람들의 돌봄과 지원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살다가 방금 풀려난 죄수들과 같았다. 그들은 자신이 새로 얻은 자유를 가지고 뭘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고 연습의 필요성을 간과했으며 독창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2개월이 지날 무렵 케이어츠가 가끔씩 말하곤 했다. 우리 멜리만 아니었다면 자네가 나를 여기에서 볼 일은 없었을 거예요. 멜리는 그의 딸이었다. 지난 17년 동안 전보관리국에서 완벽하게 행복한 생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포기하고 교육소로 온 것은 딸의 지창금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의 아내는 예전에 죽었고 그의 아이들을 키운 것은 그의 누이들이었다. 그는 도시의 거리와 보도, 카페,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사귀어온 친구들을 그리워했다. 매일매일 그가 보던 것들, 친숙한 것들이 떠올리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편안하고 단조롭고 노력이 필요 없는 삶을 그리워했다. 정부 건물 안에서 떠돌던 모든 소문들과 사소한 다툼과 갈등, 온화한 중상모략들을 그리워했다. 만약 내게 훌륭한 인격의 매형이 있었다면, 칼리어가 말하곤 했다. 우리 매형에게 조금의 동정심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군대를 떠난 후 게으름과 무분별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족들에게 골치덩이가 되었고 화가 난 그의 매형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 회사의 일자리를 구해주었던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의 경력으로는 2급 수준의 직원 자리가 전부였다. 그 자신에게는 동전 한 푼도 없고 친척들에게서 더 이상 뭔가를 쥐어짜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칼리어는 이 낯선 곳에서의 생활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 생계수단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케이어츠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예전 삶을 그리워했다. 화창한 오후, 기병도와 박차가 부딪히는 소리, 막사에서 떠들던 농담들, 주둔지 근처 마을의 여자들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에 더해서 그는 일종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끔씩 우울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게으름과 멍청함을 공유한다는 연대감을 통해서 서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뭔가 상대방이 자신과 유사하다는 느낌과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커다란 방 안에 갇힌 눈먼 사람들처럼 살았다. 그들에게 접촉해 오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였고 그 관심조차 불완전했으며 주변 사람들과 사물들의 전체적인 측면을 조망하려 하지 않았다. 근처의 강과 숲,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대한 땅이 그들에게는 거대한 공허와 같았다. 심지어는 환하게 빛나는 햇빛조차 그들의 지성을 자극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사물들은 서로 연관되지 않고 쓸모없고 목적 없이 존재했다. 강은 아무 곳도 아닌 곳에서 흘러나와서 아무 곳도 아닌 곳으로 흘러갔다. 강은 허공을 가로질러 흘렀다. 가끔씩 그 허공 밖으로 카누에 탄 사람들이 손에 창을 들고 나타나서 교육소 주변 공터를 가득 채우기도 했다. 그들은 벌거벗었고 윤기가 흐르는 검정 피부를 가졌고 눈처럼 흰 조개 껍질과 반짝이는 황동줄로 만든 장신구를 매달고 있었다. 그들의 육체는 완벽했다. 그들은 말을 하면서 거칠고 어색하게 웅얼거렸고 위압감을 주면서 움직였고 결코 쉬지 않고 흔들리는 눈으로부터 사방을 훑는 시선을 뿜어냈다. 그 전사들은 긴 줄을 만들면서 교육소 발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대장이 마콜라와 코끼리의 상하에 대한 가격 흥정을 벌였다. 케이어츠는 의자에 앉아서 흥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는 동글고 파란 눈으로 그 전사들을 지켜보다가 칼리어를 소리쳐 불렀다. 여기요, 이것 좀 봐요. 저기 저 친구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 있는 친구 좀 봐요. 그래요,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멍청하게 생긴 짐승 같은 얼굴인가요? 칼리어가 지역 주민들이 만든 담배를 짧은 나무 파이프에 담아 피우면서 콧수염을 매만지며 허세를 부렸다. 거만하면서도 자비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전사들을 훑어보던 그가 말했다. 훌륭한 짐승들이죠. 뼈를 가져왔나요? 그렇군요. 너무 일찍 온 것은 아니군요. 저기 세 번째 줄 끝쪽에 앉은 친구의 근육을 좀 봐요. 저 친구의 코에 주먹을 한 방 먹일 수도 있어요. 팔뚝은 훌륭하지만 무릎 아래 다리는 형편없군요. 저 사람들 중 기병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가 만족스러운 시선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래요. 저 얼마나 더러운 짐승들인가요? 그래, 거기, 당신 마콜라. 저기 저 짐승떼를 우리 신상 쪽으로 데려가라고. 그 당시 모든 교육소에 있는 창고는 신상이라고 불리웠다. 아마도 그 안에 숨겨진 문명의 힘을 암시하는 상징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나눠줘. 저 신상 안이 거적대기로 가득 찬 것은 싫어. 뼈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싶다고 나는. 케이어츠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래요, 그래. 이제 거기로 가서 그 잡담을 끝내버려요, 마콜라 씨. 그리고 당신이 준비를 마치고 나면 내가 그 상하의 무게를 재러 오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깊게 행동하자고요. 그리고 그가 동료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 사람들은 강 아래쪽에 사는 부족이에요. 이 부족은 그래도 냄새가 좋은 편이죠.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여기에 온 적 있었죠. 저 사람들이 노 젓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개 같은 땅에는 문명화된 사람이 참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죠. 그러나 그런 거래만큼이나 수익성이 좋은 거래는 드물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교육과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두 명의 개척자들은 아래로 내리꽂히는 찬란한 햇빛으로 떨리는 공기 속에서 자신들의 텅 빈 창고와 공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높은 강둑 아래에서는 고요한 강이 수면을 반짝이면서 유유히 흘렀다. 강물 한가운데 있는 작은 모래의 섬에는 하마와 악어들이 나란히 누워서 햇빛을 즐겼다.
그리고 교육소를 둘러싼 공터 너머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빽빽한 숲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그 숲은 환상적인 생명체들의 복잡하면서도 운명적인 행동을 숨기고 고요한 거대함의 우아한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거나 이해하지 못했고 증기선이 돌아올 날짜와 자신들을 갈라놓고 있는 날들이 흘러가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그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권의 찢겨진 책을 남겼다. 그들은 망가진 책들 속에서 소설 몇 권을 집어들었고 예전에는 그런 종류의 책을 읽어본 적 없었던 그들은 그 속에서 놀라움과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 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지치지 않고 소설 속 인물들과 줄거리에 대해서 멍청한 논쟁을 벌였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리슐리의 추기경과 달타냥, 호크아이, 고리오 영감을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상상 속 인물들이 마치 그들의 살아있는 친구인 듯 그들의 험담과 수다의 주제가 되었다. 그들은 그 소설 속 인물들의 미덕과 강점을 깎아내렸고 그들의 진정한 저희를 의심했고 그들의 성공을 시기했다.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모략을 했고 그들의 용기에 의문을 표했다. 범죄에 대한 묘사 부분이 두 사람을 분노하게 했고 동정적이고 순정적인 문단들이 그들을 깊이 감동시켰다. 칼리어가 목을 가다듬고 군인처럼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말도 안 돼요. 케이어츠의 동그란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고 그의 통통한 뺨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가 벗겨진 머리를 만지면서 선언하듯 외쳤다. 정말로 놀라운 책이에요. 이 세상에 이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국에서 발간된 몇 가지 신문과 잡지들을 발견했다. 그 신문과 잡지들은 우리의 식민지의 확장이라는 기분 좋은 명칭을 가진 활동에 대해서 흥분한 어조로 떠들었다. 그것들은 문명 사회의 권리와 의무, 문명화 작업의 성스러움, 지상의 어두운 곳의 빛과 신앙, 상업을 선사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미덕을 극찬했다. 칼리어와 케이어츠는 그 기사들을 읽고 의아해하다가 자신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칼리어가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아마도 100년 정도가 흐르면 여기에도 도시가 생길 거예요. 부두와 물류 창고, 군대 기지, 그리고 술집이 생기겠죠. 문명과 도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여기 자리 잡겠죠. 그러면 여기 젊은이들은 두 명의 훌륭한 성각자들, 케이오츠와 칼리어가 바로 이 장소에서 최초로 살기 시작한 문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케이오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훨씬 큰 위안이 되는군요.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자신들보다 먼저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을 잊은 듯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칼리어가 바깥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땅에 깊이 박아 넣었다. 여기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그가 케이어츠에게 말했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저쪽으로 자꾸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똑바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굳건히 세웠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양손을 대고 세웠어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아주 제대로 일을 처리했거든요. 가끔씩 고빌라가 그들을 보러 오기도 했다. 고빌라는 근처 마을의 족장이었다. 그는 회색의 머리카락을 가진 야만인이었고 마른 몸에 검정 피부를 가졌는데 허리에 하얀 천을 둘렀고 초라한 표범 가죽을 어깨에 걸고 있었다. 그는 뼈만 남은 앙상한 다리를 움직여서 큰 보폭으로 걸으며 자신만큼이나 긴 지팡이를 흔들면서 교육소의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발뒤꿈치에 무게 중심을 두고 문 왼쪽에 쭈그려 앉곤 했다. 거기에 그렇게 앉은 그가 케이어츠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 케이어츠는 그렇게 집중한 노인을 방해하지 않고 다만 가끔씩 그에게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걸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늙은 남자요? 그리고 둘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의 백인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늙은 생명체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를 고빌라 영감이라고 불렀다. 고빌라의 태도는 부모와 같았고 그는 백인 모두를 좋아하는 듯 보였다. 그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젊었고 몸매를 제외하고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다. 그리고 그가 알기로 그들은 모두 한 형제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
그가 친하게 지내던 최초의 백인이었던 예술가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그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에 의하면 그 기이한 백인은 죽은 채 하는 중이었고 뭔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무덤에 묻힌 것이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캐묻는 것은 의미 없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금 교육소에 있는 두 사람 역시 죽은 예술가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고빌라는 자신이 예술가에게 보여줬던 애정을 새로운 두 사람에게 전이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 애정을 되돌려줬다. 칼리어는 그의 등을 때리고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케이어츠는 언제나 그로 하여금 암모니아 병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도록 허락해줬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 두 사람은 지금은 땅속 구멍 안에 스스로를 숨긴 그 백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행동했다. 고빌라는 그들을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대했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서로 같은 존재일 수 있었다. 아니면 둘 중 하나와 같은 존재일 수 있었다. 고빌라는 그 수수께끼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친절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한 우정의 결과 매일 아침 고빌라의 마을에 사는 여자들이 한 줄을 이뤄 갈대로 뒤덮인 풀밭을 지나서 교육소로 왔다. 그녀들은 쇠고기와 고구마, 야자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염소고기를 가져왔다. 회사에서는 교육소에 충분한 생필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근처에서 먹을 것 등을 사서 생명을 유지해야 했다. 그들은 고빌라의 호의를 통해서 생필품을 얻었고 그것을 가지고 편한 삶을 누렸다. 가끔씩 둘 중 하나가 열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이 헌신과 다정함으로 환자를 돌봤다.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열병을 앓고 나면 체력이 허약해졌고 외모가 해스케졌다. 칼리어의 눈동자가 텅 빈 것처럼 변했고 그는 모든 것에 과민하게 반응했다. 케이어츠의 얼굴이 초췌하고 약해졌지만 배는 볼록 튀어나와서 그의 외모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항상 같이 지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외모에서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고 자신들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5개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아침 케이어츠와 칼리어가 교육소 문 앞 발판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며 1개월 후로 다가온 증기선의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무장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숲속에서 나와서 교육소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키가 크고 마른 몸에 우아한 푸른 염색 천으로 목부터 발목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위로 퍼큐션 머스켓 소총을 얹고 있었다. 마콜라가 흥분한 태도로 창고에서 뛰어나와서 그들을 막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이 교육소 안뜰로 와서 침착하지만 경멸감이 느껴지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그 무리의 지휘자는 힘이 세고 단호해 보이는 흑인이었는데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발판 바로 앞에 서서 긴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다양한 몸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의 어조와 그가 사용한 긴 문장들 속 뭔가가 두 명의 백인 남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 뭔가는 어떤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었지만 완벽하게 친숙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문명화된 사람의 말을 닮은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끔씩 꿈속에서 듣는 유창하고 장황하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와 유사했다. 이게 무슨 언어일까요? 칼리어가 놀라서 말했다. 처음에는 나는 이 친구가 불어를 하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전 처음 듣는 일종의 횡설수설 비슷한 것 같군요. 그래요. 케이어츠가 말했다. 이봐요, 마콜라 씨, 그가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대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러나 뜨거운 벽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던 마콜라가 급하게 대답했다. 나도 몰라요. 아주 먼 곳에서 온 것 같아요. 어쩌면 프라이스 부인이 이 사람들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잠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휘자가 뭔가 날카로운 말을 마콜라에게 쏘아붙였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 후
그 남자가 사방을 둘러보더니 마콜라의 집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다음 순간 마콜라 부인이 유창하게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6명인 나머지 사람들은 침착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창고 안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무덤 주위에 모여들었다가 뭔가 말하면서 십자가를 가리켰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아주 편하게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다. 나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케이어츠, 아마도 해안에서 온 것 같아요. 그들 모두 소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명한 칼리어가 그들을 관찰하면서 말했다. 케이어츠 역시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곳에 온 이후 최초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 위험을 의미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과 평범하지 않은 것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뿐이었다. 지상의 어떤 힘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불안을 느끼고 숙소 안으로 들어가서 권총을 장전했다. 케이어츠가 말했다. 마콜라에게 말해서 어둠이 내리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해야겠어요. 그 낯선 사람들은 오후에 교역소를 떠났다. 마콜라 부인이 준비해준 음식을 모두 먹고 떠났다. 그 커다란 덩치의 여자는 매우 흥분해서 그 낯선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가 새된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숲과 강 여기저기를 가리키면서 뭔가를 떠들었다. 마콜라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가끔씩 일어나서 아내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그는 교역소 뒤쪽 공터에서 이어진 협곡까지 그들을 안내했고 매운 깊은 생각에 잠겨 느린 걸음으로 돌아왔다. 2명의 백인 남자들이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자 그가 매우 이상하게 반응했다. 그는 마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어를 통째로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니, 말을 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케이어츠와 칼리어는 마콜라가 야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들이 떠난 후 순번을 정해서 보초를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모든 것이 조용했고 평화로웠기에 그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내내 온 마을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에 그들은 제대로 잠잘 수 없었다. 깊고 빠른 북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가 멀리서 다른 북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다가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멈췄다. 잠시 후 짤막한 고함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시끄럽게 울렸다가 그 소리들이 하나로 뒤섞여서 큰 소리로 변했다가 순식간에 거칠고 난폭한 소리가 되어서 지속되었다. 그 소리가 숲속 전체로 울려 퍼졌고 밤새도록 멈추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으며 울렸다. 멀리서 울렸다가 가까이서 울리는 소리는 온 땅이 거대한 하나의 북으로 변해서 울리며 하늘을 향해 구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다가 깊고 압도적인 소음 사이로 날카로운 비명이 갑작스럽게 터져나왔다. 마치 정신병원에서 들리는 토막난 무의미한 노랫소리와 같았다. 새된 비명이 소리의 폭발 속에서 불협화음을 만들면서 땅 위 아주 높은 곳으로부터 폭주해 내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면 별 아래 모든 곳에 평화가 깨졌다. 칼리어와 케이어츠는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 두 사람은 밤사이에 총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쪽에서 들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마콜라가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정오 즈음 그가 어제의 낯선 사람들 중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케이어츠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 그의 근처로 다가서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케이어츠는 확실히 그가 귀가 먼 것이라고 생각했다. 칼리어는 하루 종일 강둑에서 낚시를 하다가 돌아와서 자신이 잡은 것을 보여줬다. 지금 이곳 야만인들이 뭔가 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낚시를 하는 2시간 동안 15척도 넘는 카누가 강을 거슬러 가는 것을 봤어요. 케이어츠가 걱정하면서 말했다. 오늘 마콜라도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칼리어가 충고하듯 말했다. 뭔가 문제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교육소 사람들을 모두 한 곳에 있게 하죠. 교육소에는 사장이 남겨두고 간 일꾼들이 10명 있었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일하기로 계약된 그 사람들은 개월이나 년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매우 희미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합쳐서 2년 이상 교육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 나라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어둠과 슬픔의 땅에 속한 곳에서 온 부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도망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낯선 사람이 방황하게 되면 바로 지역 주민에 의해서 살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은 갈대숲이 우거진 협곡의 경사 근처에 지푸라기로 된 헛간을 짓고 살았다. 그 협곡은 교육소의 공터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축제와 마법, 마법사, 자신의 땅에서 벌이던 인신공양을 그리워했다. 그들의 고향에는 부모와 형제, 자매, 존경하는 부족장, 경외의 대상인 마법사,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친척들이 있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쌀 배급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의 고향에서는 먹지 않는 곡식이었기에 그들은 쌀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건강하지 않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살았다. 만약 그들이 다른 부족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그냥 굶어 죽겠다고 결심했을 것이었다. 어떤 야만인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난관 속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자살보다 쉬운 것은 없었다. 그러나 날카로운 이를 가진 호전적인 부족 출신이었던 그들은 보다 강한 끈기와 배짱을 가지고 있었고 질병과 슬픔의 삶을 견뎌낼 정도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일을 꺼이 하지 않았고 훌륭한 체격을 모두 상실했다. 칼리어와 케이어츠는 열심히 그들을 돌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건강 상태를 정상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한 곳에 모여서 그날 할 일을 전달받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 어떤 지상의 힘도 그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풀을 베거나 울타리를 세우거나 나무를 베는 것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다. 이 두 명의 백인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일꾼들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마콜라가 커다란 중앙 건물로 왔다. 그때 케이어츠는 숲속 가운데에서 세 줄기의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저게 뭔가요? 케이어츠가 물었다. 어떤 마을들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마콜라가 말했다. 이제 그는 제정신을 차린 듯 보였다. 그러더니 그가 불현듯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 모은 상아가 너무 적어요. 6개월 동안 모은 것 치고는 너무 적어요. 소장님이라면 더 많은 상아를 모으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케이어츠가 간절히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수수료가 너무 낮아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제 여기에 왔던 사람들은 르완다에서 온 교역상들이었어요. 그들 말로는 지금까지 모은 상아가 너무 많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져가기에 힘들대요. 그것을 사도 될까요?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알아요. 그래요. 케이어츠가 말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마콜라가 무심하게 말했다. 그들은 사람들과 싸워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하고요. 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소장님은 상아를 원하세요? 그래요. 케이어츠가 대답했지만 마콜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입을 뗐다. 우리 교육소에 있는 일꾼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가 더듬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리 교육소에는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요, 소장님. 사장님이 화낼 거예요. 그러니 상아를 더 많이 사둬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도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 들지 않잖아요. 케이어츠가 말했다. 그럼 그 상아를 언제 사올 생각인가요? 조만간에요. 마콜라가 말했다. 아마도 오늘 밤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한테 맡겨두시고 소장님은 내부 문제에 신경을 쓰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일꾼들에게 야자 술을 좀 주고 춤을 추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즐기라고 하세요. 내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지금 야자 술이 많이 남아있는데 모두 신맛이 돌고 있어요. 케이어츠가 말했다. 그럽시다. 그러자 마콜라가 손에 커다란 호리병박 몇 개를 들고서 자신의 집 문 앞으로 갔다.
저녁 내내 그 호리병박이 문 앞에 세워져 있었고 마콜라 부인이 그것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확인했다. 노을이 질 무렵 일꾼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갔다. 케이어츠와 칼리어가 잠자리에 들 무렵 일꾼들의 운막 앞에 커다란 모닥불이 만들어졌다. 일꾼들이 떠들고 외치고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빌라의 마을에서 온 사람들 몇 명이 교역소 일꾼들의 축제에 참여했고 그날의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한밤중에 칼리어가 갑자기 울린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였다. 그리고 총이 발사되었다. 단 한 발이었다. 칼리어가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바깥 발판 근처에서 케이어츠와 만났다. 그들은 상당히 놀란 상태였다. 그들이 안뜰을 가로지르면서 마콜라를 불렀고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 그림자들 하나가 외쳤다. 쏘지 말아요. 쏘지 마. 나예요. 프라이스라고. 그러더니 마콜라가 두 사람 바로 앞에 나타났다. 돌아가요. 돌아가요. 제발 돌아가요. 그가 재촉하듯 말했다. 당신들 때문에 일이 안 되겠어요. 이 주위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칼리어가 말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마콜라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가 다른 쪽을 보면서 속삭였다. 좋아요. 상아를 가져와요.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자 두 백인 남자가 마지못해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갔지만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발소리와 속삭임, 신음소리를 들었다. 마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역소 안뜰로 와서 무거운 물건들을 바닥에 내리고 오랫동안 언쟁을 벌이다가 모두 떠난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딱딱한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마콜라야말로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아침이 되어 칼리어가 졸린 눈으로 밖으로 나와 커다란 종에 연결된 줄을 당겼다. 매일 아침 그 종소리에 맞춰 일꾼들이 안뜰로 모여드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케이어츠 역시 하품을 하면서 안뜰로 나왔다. 안뜰 건너편에서 마콜라가 자신의 집에서 나왔고 거품이 낀 물이 담긴 양철 대야를 들고 나왔다. 문명화된 흑인인 마콜라는 자신의 몸을 매우 깔끔하게 씻었다. 근처에는 더러운 작은 똥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마콜라가 솜씨 좋게 그 개를 향해서 사용한 비눗물을 던졌다. 그리고 얼굴을 교역소 건물 쪽으로 돌려서 두 명의 백인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외쳤다. 모든 일꾼들이 밤사이에 사라졌어요. 처음에 그들은 아무 반응 없이 그 말을 들었다. 그러다가 상황을 직시하고 그들이 동시에 놀라서 외쳤다. 뭐라고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제대로 된 문제가 터졌군요. 칼리어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케이어츠가 말했다. 일꾼들의 집으로 가서 다 확인하겠어요. 칼리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말했다. 마콜라가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케이어츠 혼자만 교육소 앞에 서 있었다. 정말로 믿을 수가 없군요. 케이어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치 우리 자식들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돌봐줬는데. 해안에서 온 사람들하고 일꾼들이 떠난 것 같아요. 잠시 동안 망설이던 마콜라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떠났는지 나는 관심도 없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고요. 상대방이 고함을 질렀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의심의 눈길로 그가 마콜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덧붙여 물었다.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죠? 마콜라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눈길을 내리깔고 바닥을 보았다. 내가 뭘 아냐고요? 유일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여기로 가져온 상아를 보러 가시지 않겠어요, 소장님?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 상아는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가 창고를 향해서 움직였다. 케이어츠가 기계적으로 그를 따라가면서 일꾼들이 모두 도망친 믿을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 생각했다. 신상의 문바로 아래바닥에 윤기가 흐르는 훌륭한 상아가 6개 놓여 있었다.
이것 대신에 뭘 지불했나요? 케이어츠가 아주 만족스러운 시선으로 그것들을 훑어보면서 말했다. 평범한 거래는 아니었어요. 마콜라가 대답했다. 그 낯선 사람들이 상아를 여기로 가져와서 나에게 줬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교육소에 있는 것들 중 원하는 것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상아들이에요. 우리 교육소에 이렇게 아름다운 상아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까지 물건을 운반할 일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육소의 일꾼들은 여기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었어요. 거래는 없었고 회계장부에도 기록할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케이어츠가 분노로 거의 폭발할 듯 보였다. 뭐라고요? 그가 소리 질렀다. 지금 당신 이야기는 이 상아를 대가로 우리 일꾼들을 팔았다는 것이군요. 마콜라가 수긍하는 듯한 태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로서는, 케이어츠가 말했다. 이런 악마 같은 인간아. 그가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다. 나는 소장님과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마콜라가 재빨리 대답했다. 왜 그렇게 고함을 치시는 건가요? 여기 이 상아들을 좀 보세요. 당신은 지금 당장 해고해요. 당신이 한 일을 회사에 보고하겠어요. 나는 이 상아는 쳐다볼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 상아들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겠어요. 지금 당장 이것들을 강에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당신, 이런 악마 같은. 지금 얼굴이 너무 새빨개지셨어요, 케이어츠 씨. 햇빛 아래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열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전 소장님처럼요. 놀랍게도 마콜라가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긴장과 분노에 잠긴 눈으로 서로를 노려보았다. 마치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케이어츠가 몸을 떨었다. 마콜라는 말한 그대로의 의미를 담아 이야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케이어츠의 입장에서 그 말 속에는 엄청난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가 거칠게 고개를 돌리고 숙소를 향해서 걸어갔다. 마콜라 역시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창고 앞에 놓인 상아들은 찬란한 햇빛 아래에서 굉장히 거대하고 값져 보였다. 칼리어가 교육소로 돌아와서 문 밖에 도착했다. 일꾼들이 정말로 모두 사라진 건가요? 거실 멀리 어두운 구석에서 감정에 억눌린 목소리로 케이어츠가 물었다.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나요? 한 사람은 발견했어요. 칼리어가 말했다. 고빌라의 마을 사람 한 명이 집 앞바닥에 죽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총알이 가슴을 관통했어요. 어젯밤에 들린 총소리가 그 소리였던 것 같아요. 케이어츠가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칼리어는 창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바닥에 놓인 상아를 우울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판 위에 앉았다. 잠시 후 케이어츠가 마콜라와 나눈 이야기를 했다. 칼리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그들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그날 그들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거대한 침묵이 교육소의 모든 공간을 감싸며 그들의 입술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 보였다. 마콜라도 창고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과 놀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집 앞갈기 위에 누워 있었고 아이들이 그의 가슴에 앉았다가 옆에서 기어오르면서 장난을 쳤다. 상당히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마콜라 부인은 하루 종일 요리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였다. 평상시와 다른 바 없는 하루였다. 두 명의 백인 남자들은 저녁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은 음식을 먹었다. 저녁쯤 칼리어가 담배 파이르를 입에 물고 창고로 걸어갔다. 그는 상아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서 있다가 발로 한두 개를 건드렸다. 그러더니 제일 커다란 상아의 뾰족한 끝을 잡고서 들어올리려고 시도했다. 그가 교육소장에게서 다시 돌아갔다. 소장은 저녁 내내 발판에 놓인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칼리어가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소장님이 마콜라를 통해서 준 야자 술을 마신 일꾼들이 취해서 잠들었을 테고 그때 낯선 사람들이 우리 일꾼들을 습격한 거죠. 상당히 교묘한 작전이었어요. 가장 안 좋은 점은 고빌라의 마을 사람들 몇 명이 거기에 같이 있었고 그 사람들까지 끌려갔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된 거예요. 덜 취했던 사람 한 명이 깨어났고 그 사람이 일어나자 총을 쏜 거고요. 정말 이상한 곳이에요. 이제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우리는 저 상하에 손을 댈 수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케이어츠가 말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칼리어가 동의했다. 노예제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케이어츠가 불안정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칼리어가 확신에 차서 중얼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동료가 입술 밖으로 내뱉는 특정한 소리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자신들의 감정에 관해서 그들은 알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말을 한다. 인간들은 압제와 잔혹함, 범죄, 헌신, 자기 헌신, 미덕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나 말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알 수 없다. 고통과 갈등, 희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러한 환상과 같은 말이 실현되는 수수께끼 같은 의도에 희생되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마콜라가 바쁘게 움직이며 교육소 안뜰에 커다란 저울을 세웠다. 그것은 상하의 무게를 재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칼리어가 말했다. 저 더러운 놈이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안뜰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갔다. 케이어츠가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마콜라를 지켜보면서 서 있었다. 마콜라는 그들이 다가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일했다. 저울추가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그가 상하 하나를 저울에 올렸다. 너무 무거웠다. 그가 무기력하게 고개를 들고서 두 명의 백인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몇 분 동안 세 사람은 저울 주위에 둘러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마치 세 개의 조각상이 서 있는 듯 보였다. 갑자기 칼리어가 말했다. 그 상하의 다른 쪽을 잡으라고, 마콜라, 이 짐승 같은 놈아. 두 사람이 힘겹게 상하를 들어 올렸다. 케이어츠의 온몸이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러더니 그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고 안에서 더러운 종이 한 조각과 몽당 연필 하나를 꺼냈다. 마치 뭔가 속임수라도 쓰려는 듯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때 칼리어가 불필요하게 큰 목소리로 상하의 무게를 소리 높여 외쳤다. 케이어츠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상하의 무게를 재는 것이 모두 마무리된 후 마콜라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서 상하가 상할 것 같아. 칼리어가 무심한 어조로 케이어츠에게 말했다. 제 말은요, 소장님. 어쩌면 내가 마콜라와 같이 저 상아들을 창고 안에 넣는 것을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창고와 안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아를 나르는 사이 케이어츠가 한숨을 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겠지. 칼리어가 말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일꾼들이 회사의 고용인이었던 것처럼 저 상아도 회사의 소유물이죠. 그러니 우리는 저것들을 잘 관리해야 해요. 나로서는 사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하겠지. 당연한 일이지. 케이어츠가 말했다. 당연히 사장님에게 결정을 하라고 하면 돼요. 칼리어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두 사람은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었다. 다만 케이어츠가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마콜라를 언급하게 되면 그의 이름 뒤에는 반드시 모욕적인 별칭이 붙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었다. 마콜라가 스스로에게 반나절의 휴가를 줬고 강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목욕을 시켰다. 그날
고빌라의 마을에서는 아무도 교육소로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고빌라의 마을 사람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고빌라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묻혔기에 살아있다는 표식을 낼 수 없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중이었다. 낯선 사악한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데려온 백인들의 마법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위한 애도의 울음이었다. 그 사악한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공포는 남았다. 공포는 언제나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사람은 자신 안의 모든 것, 사랑과 증오, 불신, 그리고 의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삶에 매달리는 한 공포를 파괴할 수는 없다. 미묘하고 끔찍하지만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공포는 사람의 존재에 스며든다. 그리고 공포는 생각에 물들고 가슴을 무너뜨리고 사람이 마지막 숨결을 내뱉으며 괴로워하는 순간까지 그 사람을 지켜본다. 자신의 공포에 젖은 나머지 늙고 온화한 고빌라는 자신의 친구인 백인 남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을 달래기 위해서 별도의 인신공양을 바쳤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몇몇 전사들이 백인 마법사들을 죽여서 불사르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고 야만적인 늙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말렸다. 과하게 자극될 경우 그 수수께끼 같은 백인 생명체들이 어떤 저주를 불러올지 예상할 수 없었다. 그 백인 남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둬야 했다. 때가 되면 처음에 백인 남자가 그랬듯 그 두 사람 역시 땅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다. 고빌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최대한 멀리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최선의 조치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케이어츠와 칼리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땅 위에 남아 있었고 그들의 상상과 희망은 더욱 크고 공허한 것이 되었다. 그들을 짓누르는 것은 교역소를 둘러싼 절대적인 적막과 고독함이 아니었다. 그 자신들 내면에서 뭔가가 사라졌다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야생의 무질서함이 그들의 가슴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있었던 뭔가가 사라졌다. 고향의 풍경, 그들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에 대한 기억, 그들이 예전에 느꼈던 느낌과 생각했던 관념들이 아주 멀리 물러났고 구름 한 점 없는 쨍쨍한 햇빛의 성광에 의해서 사라졌다. 그리고 두 사람을 둘러싼 광대한 야생의 침묵과 절대적 고요함에서 뻗어나온 무기력함과 야만스러움이 점점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부드럽게 그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항할 수 없는 역겨우면서도 친숙한 고독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일주일이 흘렀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다. 새로운 보름달이 뜨면 고빌라의 마을 사람들이 북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교역소 근처에는 다가오지 않았다. 마콜라와 칼리어가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가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답으로 날아온 것은 화살 세례뿐이었다. 그래서 소중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허둥지둥 교역소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리고 그 시도 이후 강 근처의 모든 지역이 소동과 분노에 휘말렸고 그 시끄러운 소리는 며칠 동안 아주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증기선의 도착이 늦어졌다. 증기선의 일정에 대해서 회사는 처음에는 매우 경쾌하게, 그 다음에는 걱정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우 우울하게 대답을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비축된 생필품들이 거의 떨어지고 있었다. 칼리어가 강둑에 올라가서 낚시줄을 던졌지만 강물의 수위가 낮았고 물고기는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감히 교역소 방멀리까지 나갈 수 없었다. 게다가 빽빽한 나무와 덤불로 가득한 숲에는 사냥감이 없었다. 한 번은 칼리어가 하마를 쏴서 죽였다. 하지만 강 한가운데까지 갈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져올 수 없었고 결국 그것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시체가 다시 떠오르더니 강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갔고 고빌라의 마을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 그날은 우연히도 국경일이었는데 그 모습을 본 칼리어가 분통을 터뜨리며 그 나라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흑인들을 멸종시켜야 한다고 떠들었다. 케이어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시간을 보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자신의 딸 멜리의 사진을 보면서 앉아 있었다. 그 사진 속 소녀는 변색된 긴 머리띠를 하고 약간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걸을 수 없었다. 열병에 시달리던 칼리어는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못했고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될 대로 되라는 듯한 태도로 자신의 엉터리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중얼거렸다. 그는 거칠고 냉소적으로 변했고 불쾌한 말들을 내뱉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런 태도를 오히려 솔직하게 터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두 사람은 그동안의 교육에서 얻을 자신들의 수수료를 계산해 왔는데 그 계산에는 마콜라의 악명 높은 거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그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듯 보였다. 케이어츠는 처음에는 거리끼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사장에게 그 거래의 실체를 보고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아마도 사장님은 조용하게 이런 종류의 일들 중 더한 것도 봤을 거예요. 칼리어가 쉰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주장했다. 사장님을 믿어봐요. 소장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면 사장님도 고맙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사장님은 소장님이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혀를 놀리지 않으면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자신들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그 적막한 곳에 둘만 남겨진 채 그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공범들처럼 변해갔다. 서로에게 헌신적인 친구들의 관계와는 달랐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들은 고향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 매일 저녁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내일이면 증기선이 보이겠죠. 하지만 회사의 증기선 하나가 난파를 당했고 사장은 다른 일로 바빴다. 그 나라의 가장 큰 강 주위에 있는 중요한 교역소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바쁜 일이었다. 사장 생각으로는 쓸모없는 교역소와 쓸모없는 직원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케이오츠와 칼리어는 소금도 없이 끓인 쌀을 먹으며 살았고 회사와 온 아프리카를 저주하고 자신들이 태어난 날을 욕했다. 그토록 끔찍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게 되면 제대로 된 음식을 씹어 삼키는 것이 인간의 존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법이다. 그들의 교육소 안에는 글자 그대로 쌀과 커피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설탕 없이 커피를 마셨다. 마지막 15개의 설탕 덩어리가 남게 되자 케이어츠가 그것들을 콘약 반 병과 함께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그러면서 비상시에 사용할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칼리어 역시 그 결정에 동의했다. 누군가 아프게 되면 이렇게 사소하지만 특별한 것들이 기분을 좋게 하는 법이죠. 그들은 기다렸다. 잡초들이 교육소의 안뜰에 수북하게 자라났고 사람들을 모으는 종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고요히 천천히 그러나 분노를 유발하며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 둘 모두 코웃음을 쳤다. 그들의 침묵은 씁쓸했고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씁쓸함이 전염된 결과였다. 어느 날 끓인 쌀로 점심을 먹고 난 후 칼리어가 맛도 보지 않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참을 수 없어요. 적어도 한 번은 제대로 된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요. 그 설탕을 가져와요, 케이어츠 씨. 아픈 경우를 위한 거예요. 케이어츠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아픈 경우라. 칼리어가 상급자의 말을 흉내냈다. 빌어먹을. 그래요. 내가 아픈 것 같아요. 당신은 나만큼이나 건강해요. 그리고 나는 커피와 설탕 없이도 잘 버티고 있다고요. 케이어츠가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이봐요, 설탕 없이도 잘 버티시겠군요. 이 더러운 늙은이 노예상인 같으니라고. 케이어츠가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칼리어는 무례함이 도드라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불현듯 케이어츠는 자신이 그 남자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느꼈다. 그는 누구였을까? 그는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감정이 번갯불처럼 반짝이며 지나갔고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위험하고 최종적인 뭔가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겨우 침착함을 되찾아 말을 이었다. 그 농담은 상당히 질이 나쁘군요. 다시는 그런 농담을 하지 말아요. 농담이라. 칼리어가 의자 앞쪽으로 몸을 내밀면서 말했다. 나는 배고파요. 나는 아파요. 나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위선적인 것을 증오해요.
당신은 위선적이죠. 당신은 노예 상인이 맞아요. 나도 노예 상인이고요. 이 빌어먹을 저주받은 땅에 있는 것은 오직 노예 상인들 뿐이죠. 어쨌든 나는 지금 당장 커피에 설탕을 넣어서 먹겠어요.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케이어츠가 상당히 강한 결의를 드러내며 말했다. 당신이 뭐라고요? 칼리어가 펄쩍 뛰어오르며 고함을 질렀다. 케이어츠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당신의 상급자예요. 그가 말했다. 그는 목소리 쏙 떨림을 어떻게든 자제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뭐라고요? 칼리어가 소리 질렀다. 누가 상급자라고요? 여기에는 그런 것 따위는 없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는 당신과 나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다고. 설탕이나 가져와, 이 배불뚝이 멍청아. 그 혀를 조심해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나가요. 케이어츠가 소리 질렀다. 당신은 해고야, 이 불량배 같은 인간아. 칼리어가 의자를 잡고 흔들었다. 갑자기 그가 위험할 정도로 진지해 보였다. 이 뚱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아, 이거나 먹어라. 그가 으르렁거렸다. 케이어츠가 탁자 아래로 납작 엎드렸다. 바로 뒤이어 칼리어의 의자가 그 거실의 안쪽 벽을 강타했다. 그러더니 칼리어가 탁자를 엎으려고 시도했지만 케이어츠가 어쩔 줄 모르고 맹목적으로 돌진했다. 마치 궁지에 몰린 돼지처럼 고개를 숙이고 돌진한 그가 친구를 쓰러뜨리고 발판을 따라서 뛰어가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방문 빗장을 걸고 권총을 집어들고 숨을 헐떡이며 동작을 멈췄다. 몇 초 후 칼리어가 방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울부짖었다. 만약 설탕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을 똑바로 겨냥하고 총알을 먹여주겠어. 개를 쏴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거야. 그래, 하나, 둘, 셋. 안 열어. 그래, 누가 위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지. 케이어츠는 방문이 안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그는 침실의 창문 역할을 하는 네모난 구멍으로 몸을 우겨 넣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 사이를 온 건물이 가로막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방문을 부수고 들어올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 대신 케이어츠는 칼리어가 옆으로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케이어츠 역시 부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고통스럽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권총을 꽉 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마콜라의 집과 창고, 강, 협곡, 그리고 낮은 덤불이 줄지어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리고 건물 주위를 돌아서 다시 뛰는 사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그것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날 아침 그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달리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생각했다. 다음번 달리기 전에 나는 죽을 거야. 그는 상대방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소리와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 역시 멈췄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건물의 뒤쪽에, 칼리어는 앞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이 의자에 쓰러지면 욕설을 퍼붓는 소리를 들었고 갑자기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미끄러지듯 쓰러져 앉은 자세가 되었다. 그의 입술은 석탄재처럼 건조했고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눈물도 섞여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는 그 상황이 분명 끔찍한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동안 그가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 싸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설탕이었다. 얼마나 우스운가. 그는 그냥 설탕을 모두 줘버릴 수도 있었다. 그 자신은 설탕을 먹고 싶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안정감을 되찾은 그가 발에 힘을 줘서 일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가 똑바로 서기도 전에 상식적인 판단이 그에게 떠올랐고 그것이 다시 그를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지금 이짐승 같은 군인에게 설탕을 줘버리면 내일이 되면 그는 다른 것을 요구할 거야.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나를 짓밟고 나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나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 거야. 그러면 나는 끝장이야. 끝장나는 거야. 며칠이 지나도 증기선은 오지 않을 수 있어.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가 몸을 떨었고 그 때문에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야만 했다. 그가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 상황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온 정신을 빼앗겼다. 그 순간에 삶과 죽음이 동등하고 곤란하고 끔찍했다. 그 순간 갑자기 상대방이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큰 어려움 없이 발에 힘을 주고 일어났다. 그가 귀를 기울였고 혼란에 빠졌다. 다시 달려야 할까?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그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왼쪽을 노려보면서 권총을 꽉 쥐었다. 바로 그 순간 적어도 그가 느낀 바로는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이 놀라서 소리쳤다. 두 사람 사이에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고 붉은 불길과 두꺼운 연기가 사납게 터져나갔다. 그리고 귀와 눈이 먼 케이어츠가 뒤쪽으로 뛰면서 생각했다. 나는 총에 맞았어.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그는 상대방이 돌아서 다가와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비웃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장을 지탱하는 기둥을 잡았다. 모두 끝났어. 그때 건물의 맞은편이 무너지는 충돌음이 들렸다. 마치 누군가 의자의 머리를 박고 쓰러진 듯 보였다. 그리고 고요함이 내려왔다. 더 이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는 죽지 않았다. 다만 어깨 부분만이 심하게 다친 듯 아팠고 그의 권총이 사라졌다. 그는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절망적으로 무기력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상대방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계략이었다. 그는 이제 그의 뒤를 쫓는 중이었다. 그렇지만 어느 쪽에서? 아마도 잠시 후 그가 목표를 조준할 것이었다. 몇 분 후 공포와 비합리성으로 이뤄진 격정이 잦아들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완벽하게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구석을 돌면서 한 손으로 벽을 짚어서 몸을 부축했다. 몇 걸음을 걷자 거의 까무러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바닥 쪽으로 맞은편 구석을 지나서 튀어나온 한 쌍의 발이 엎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붉은 슬리퍼를 신은 벌거벗은 발이었다. 그는 죽을 듯한 역겨움을 느꼈고 깊은 어둠 속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잠시 후 마콜라가 그의 앞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다. 저랑 같이 나가시오, 케이어츠 씨. 그는 죽었어요. 그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크게 흐느끼며 소리 지르며 울었다. 잠시 후 그는 의자에 앉아서 칼리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다. 마콜라가 시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아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이게 소장님의 권총인가요? 마콜라가 일어서며 물었다. 그래요. 케이어츠가 말했다. 그러더니 서둘러 덧붙였다. 그는 나를 쏴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당신도 봤을 거예요. 그래요. 저도 봤어요. 마콜라가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권총이 한 자루밖에 없어요. 칼리어 씨 것은 어디 있죠? 나도 몰라요. 케이어츠가 속삭이듯 말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내가 가서 권총을 찾아보겠어요. 마콜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교육소 발판 주변을 모두 돌았고 케이어츠는 가만히 앉아서 시체를 바라보기만 했다. 마콜라가 빈손으로 돌아왔고 깊은 생각에 잠겨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죽은 사람의 침실로 가서
바로 권총을 손에 들고 나왔다. 그가 케이어츠 앞으로 권총을 내밀었다. 케이어츠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빙글빙글 회전했다. 그는 죽음보다 삶이 더욱 어렵고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쏴 죽인 것이었다.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마콜라가 부드럽게 손가락을 들어서 죽은 사람을 가리켰다. 오른쪽 눈이 날아가 버린 그 시체는 그냥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는 열병으로 죽은 거예요. 케이어츠가 돌처럼 딱딱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맞아요. 마콜라가 다시 반복했다. 생각에 잠겨서 그가 시체 앞으로 걸어갔다. 내 생각에 칼리어 씨는 열병으로 죽은 거예요. 내일 그를 매장하시죠. 그러더니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서 천천히 걸어갔다. 2명의 백인 남자만이 교육소 건물 안에 남았다. 밤이 왔고 케이오츠가 의자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편을 한껏 들이켠 듯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그가 거쳐간 격렬한 감정들이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게 만들었고 기이한 평온함이 다가왔다. 그는 짧은 오후 동안 깊은 공포와 절망을 겪었고 이제 그는 휴식을 취하면 자신에게 삶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중이었다. 그는 시체 옆에 앉아서 생각했다. 매우 적극적인 것들을 그리고 매우 새로운 것들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였다. 예전의 생각들과 확신들, 좋아하던 것과 싫어하던 것, 존경하던 것과 경멸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진실의 빛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경망스럽고 유치하며 잘못되고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죽인 남자의 시체 옆에 앉아서 새롭게 얻은 지혜를 자랑스럽게 곱씹었다. 그는 스스로와 논쟁을 벌이며 하늘 아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의 마음속은 오류가 가득 차 있었지만 매우 명료했다. 그것은 정신병자들에게서 관찰되는 침착한 명료함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그가 죽은 동료가 더러운 짐승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인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어간다.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런 막대한 숫자 앞에서 한 명의 죽음은 어떤 의미도 없을 것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들에게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는 할까? 그 자신, 즉 케이어츠는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였다. 그는 그 순간 직전까지 평생 동안 수많은 엉터리들을 신봉하고 지켜왔다. 어리석은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생각할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는 평화로웠다. 그는 지극한 곳에 지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은 상태를 상상해 보려고 칼리어가 자신의 의자에 앉아 죽은 그를 바라보는 것을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 노력은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맞이했고 다음 몇 분 동안 그는 누가 죽은 것이고 누가 산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상상력에 가져온 경악스러운 성취가 그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시간에 맞춰 발동된 영리하고 현명한 마음의 결과가 그가 칼리어가 되는 것을 막았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그 위험을 생각한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다. 칼리어, 그 얼마나 짐승 같은 인간이었는가. 이제 너무 지치고 흥분한 신경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휘파람을 불려고 노력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졸리다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는 이미 자고 있다고 느꼈다. 어쨌든 안개가 짙었고 누군가가 안개 속에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가 일어났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짙은 안개가 온 땅 위에 내려왔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감싸는 조용한 안개였다. 열대 지방의 아침에 흔히 생기는 안개였다. 사람에게 달라붙고 사람을 죽이는 안개였다. 치명적이고 하얀 안개 속에는 흰 가루들과 독약이 들어있었다. 그가 일어나서 시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앉았다. 마치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무덤 속에 영원히 감금된 것을 깨달은 사람의 비명처럼 들렸다.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새된 비명이 갑작스럽게 공기를 떨게 하더니 슬픔의 땅을 감싸고 있는 하얀 수위를 날카롭게 찢어발기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 뒤를 이어 세 개의 날카로운 단발마가 터져나왔고 그러더니 안개의 화환이 몰려와서
비명에 흩어지지 않는 완벽한 고요를 만들었다. 그러나 또다시 훨씬 더 많은 날카로운 비명이 이어지며 빠르게 공기를 찢어발겼다. 마치 분노로 광분하여 지칠 줄 모르고 고함치는 사람의 소리 같았다. 강으로부터 문명이 케이어츠를 부르고 있었다. 문명과 발전, 그리고 모든 미덕들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사회가 다 큰 자신의 아이를 부르며 돌아오라고 외쳤다. 돌아와서 보호와 교육, 훈계, 그리고 심판과 비난을 받으라고 외쳤다. 그가 도망치듯 떠났던 쓰레기 더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다. 그래야만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외쳤다. 케이어츠가 그 소리들을 들었고 이해했다. 그는 교육소 바깥으로 비틀거리며 나갔다. 2명의 백인 남자들이 그 교육소로 파견된 이후 최초로 그가 다른 동료를 홀로 남겨두고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그가 손을 더듬거리며 안개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무지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 제발 모든 일을 제자리로 되돌려 달라고 외쳤다. 마콜라가 안개를 뚫고 앞으로 달리며 외쳤다. 증기선이에요. 증기선이 왔어요.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적을 울리며 교육소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종을 칠게요. 소장님은 강가로 달려가세요. 내가 종을 칠게요. 그가 사라졌다. 케이어츠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가 위를 바라보았다. 안개가 그의 머리 위로 밀려왔다. 그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십자가 모양의 어두운 얼룩이 움직이면서 순수한 안개 위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가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교육소의 종이 발작하는 경련처럼 울렸다. 증기선의 초조한 경적과 외침에 대한 대답처럼 들렸다. 이름을 바꾼 위대한 문명회사, 무역 뒤에는 문명이 따라온다는 것이 진리이다. 애 대표이사가 제일 처음으로 강가에 내렸는데 바보같이 증기선을 시야에서 놓쳤다. 강물 위에 내려온 안개는 너무 짙었다. 머리 위쪽에서 교육소의 종이 지치지 않고 금속성 소리를 내며 울렸다. 대표이사가 증기선을 향해 외쳤다.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없어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군요. 그래도 교육소의 종은 울리는군요. 당신들도 모두 내려와요. 어서요. 그리고 그가 낑낑거리며 가파른 강둑을 기어 올랐다. 증기선의 선장과 기관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위로 오르자 안개가 옅어졌고 그들은 대표이사가 한참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어깨 뒤로 소리쳐 사람들을 불렀다. 뛰어요. 교육소로 뛰어요. 사람을 봤어요. 뛰어요. 다른 사람도 있는지 봐요. 그가 사람들 중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다양하면서도 놀라운 경험을 많이 가진 그 대표이사조차도 자신이 발견한 사람의 모습에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꼈다. 케이어츠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 그가 제자리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칼을 찾았다. 케이어츠는 십자가 위에 걸린 가죽끈 끝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너무 높고 좁은 무덤을 기어 올라가서 목에 긴 가죽끈을 건 다음 십자가 아래로 뛰어내린 것이었다. 그의 발끝은 바닥에서 겨우 10c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의 팔이 뻣뻣하게 굳어 늘어져 있었다. 그는 보초를 서는 것처럼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지만 그의 보라색 뺨이 우스운 모양으로 어깨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겠지만 그의 부풀어 오른 혀가 위대한 문명 회사의 대표이사를 향해서 내밀어져 있었다. 아프리카 교육소의 비밀. 조셉 콜라드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